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임기를 마칩니다. 1988년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30여 년 동안 22명의 검찰총장이 임명됐지만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문 총장을 포함해 8명에 불과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처음이라는 기록을 유독 많이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경찰청을 방문해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고 과거 독재 정권의 검찰이 개입했던 각종 시국 공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한 검찰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퇴장합니다. 퇴임식을 조촐하게 조용히 하기 위해 일동 기립과 같이 늘 하던 예우까지 없앴다고 합니다. 이 역시 처음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보여준 처음에서 일관된 한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탈권위. 그의 임기는 끝나지만 그의 일관된 처음은 검찰 조직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 덕호 코너에서 문무일 총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7월 24일 더 뉴스 박상현 앵커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치열한 가운데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납니다. 어제 중러 군용기의 방공 식별구역 동반 침범이라는 변수까지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에 따른 영공 침범이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출 규제 해법이 더 복잡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일 맞대결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안건 토의가 길어지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외교전 1라운드를 앞두고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체제 정비에 나섭니다.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일부 수석 비서관에 대한 교체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를 앞두고 다음 달에는 10개 안팎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자유특구 7곳이 지정됐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대폭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셨죠? 감사히 서울에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전국 곳곳에서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도 33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그나마 중부지방 소나기에 이어 퇴근길 마지막 장맛비가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다시 말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늘로 끝납니다. 우리 정부는 WTO와 미국의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겁니다. 의견서 제출 직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성인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의 미흡, 또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추얼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재래식무기 캐추얼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은 점도 언급하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 양국 경제는 물론 국제 자유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의견 수렴이 오늘로 마감되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감한 뒤에 가기 결의 과정을 거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기 결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가기 결의 후 21일 뒤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8월 중순이나 말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게 됐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지금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업종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고됐을 때부터 나름대로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에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도 찾습니다. 한일 갈등을 비롯해 다양한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이런 순서로 일정을 소화하는군요. 외교부에 도착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금 전 국방부와 청와대를 찾은 데 이어서 외교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북미 실무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최근 증폭하고 있는 한일 갈등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문 직후 우리나라를 찾는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간 확전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앞서 오전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이번 갈등으로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훈련이 독도 주변에서 이루어져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끊어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란과 갈등 속에 미국이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아직 미국 측의 공식 파병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청와대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외교안보부처 수장을 모두 만난 볼턴 보좌관은 오늘 오후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 국회 방미단이 출국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외교전에 의회 외교가 얼마나 힘을 실어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 여의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인식 차이를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죠.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방미단 출국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출발했습니까? 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미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방미단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출국길에 오른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니 처리하라는 그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일본 의원이나 미국 의원들한테 공감을 얻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야는 한일 갈등 해법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대응을 놓고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영공의 무단 침범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당이 이를 두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국당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한 발언까지 쏟아내더니 중국과 러시아에는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냐면서 비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네, 이처럼 외교안보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러시아 정부 측은 고의를 갖고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나서 대응 방안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합참의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된 훈련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울릉도까지 침입해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허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각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다만 언론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윤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볼코프 대사 대리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고의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러시아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유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일본의 조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통상당국의 컨트롤타워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이 다녀간 지 2주 만입니다.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지난 2주간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주요국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미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내밀며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방미 첫 공식 일정은 의회로 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 경제통상 당국자와 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이고 한일 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격돌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이번 행보가 미국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중재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시작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의 감소도 두드러집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폐지나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이들 국내 항공사의 피해도 우려되지만 현재는 수익성이 나빴던 노선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초저가 경쟁을 벌였던 저비용 항공.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 운동이 저비용 항공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줄면서 잇따라 일본 노선 폐지나 축소에 나선 겁니다. 에어부산은 매일 1회 운항하던 대구 나리타 노선을 오는 9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오사카 노선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역시 오는 9월부터 부산 사포로 등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도 일본 노선 운항 중단이나 축소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악화했던 노선들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불매 운동으로 번지면서 노선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올 초부터 일본 노선 쪽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고 이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 노선에 대한
노선 재편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중국 등 노선 다변화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국방부가 어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어제 현장 독도 연결합니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공군이 대응 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일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이 정경두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공 침해에 한국 측이 대응한 것은 일본 영공 침해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대응한 것이다라는 식의 입장을 어제 발표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 측 주장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준영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두 차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일본 정부는 자위대기를 급발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중 일러 4개국 군용기 수십 대가 모여든 초유의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태, 이 무력 시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합동 침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장거리 연합 항공 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공례 사항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우리 항의에 따라서 무관 차석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실수로 해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독도 영공에 대한 침범은 이제 러시아 측이 시인해서 일단락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정부 2013년도에 설정한 카디즈, 즉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카디즈가 실제 영공은 아니라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디즈의 경우 방공 식별구역의 경우는 이제 타국의 전투기나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한 구역이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상호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한미일 간에는 이제 카디즈나 또는 자디즈, 일본이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몇 차례씩 중국의 또는 이제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카디즈 침범 사태가 일어나곤 합니다. 예. 또 심각한 게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전에 나온 얘기를 봐서는 러시아 측에서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믿자면 두 번이나 기기 오작동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예, 사실 러시아의 경우는 유럽에서 나토의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지나간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믿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이라는 이유는 됐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공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재발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실수로 영공 침범을 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 지금 그 과거에 이제 2001년도 4월 달인데요. 미군 정찰기가 그 중국의 하이난 섬 근처에 접근했을 때 중국 전투기가 발진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2017년도 5월 달에도 이건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동중국해에 이제 미국은 공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중국은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또 미국 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 상황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응 사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의 경고 사격 대응을 했는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영공을 침범할 때는 5단계의 조치가 있습니다. 경고 방송이나 또는 진로 차단, 경고 비행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가 다 3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경고 사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사 조치가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5단계 가운데 4단계까지 하면서 러시아를 그 비행기를 경고했고요. 이 부분은 뭐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고 사격까지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그 드문 경우입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80발을 쐈고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이제 280발을 쐈는데 이 경우는 이제 2번 반복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이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고 사격 다음에는 바로 격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거기까지는 보통 안 가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러시아가 우리 민간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격추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사실 그 1983년 9월 달이었는데요.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던 칼기가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서 그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당했습니다. 소련 전투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충분한 교신이 없었는데 일단 우리 민항기가 진로를 잘못 잡아서 소련의 영공이 들어왔다 그래서 격추한 사례입니다. 일본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예, 군용기를 발진한 것 자체는 뭐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일본 항공자위대 군용기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카디즈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 영해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우리 카디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일본 항공자위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우리 군용기의 경고 사격에 대해 뭐 수용할 수 없다. 독도는 자신들의 소유다.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일본이 계속 독도 주변 지역을 이제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뭐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 시위가 미국에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수출 규제 등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한 갈등 중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계기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부분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한일 간의 갈등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 선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미 국방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을 이제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네. 말하면 러시아의 어떤 전투기가 폭격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영해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해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일 간의 공동 대응 이런 형태로 애매하게 처리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러시아는 잘못 시인했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은 많이 낮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나온다면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취했던 조치처럼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규제 자유특구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7곳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도 늘려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로 규제 자유특구에 지정된 곳은 전국의 광역단체 7곳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신청한 부산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운 세종이 선정됐습니다. 또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전남의 이모빌리티 기술 등도 특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구에 지정된 곳에서는 해당 신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늘 신기술 산업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규제들은 해당 특구 안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특구 7곳에서 모두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특구 7곳에서 4, 5년 안에 4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규제 자유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히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되어 제2의 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1차 심사에 올랐다가 탈락한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에 연말까지 최소 1개씩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비서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교체와 더불어서 또 중폭의 개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이 이르면 내일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이나 모레 새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법조인 출신 가운데 민정수석 후보를 물색했지만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후보군에서 멀어지면서 행정고시 출신인 김조원 사장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비법조인인 이호철 전 수석이 민정수석을 지낸 전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부터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맡아온 조국 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 사태 국면에서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여론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개각 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전망이고 정태호 수석과 이용선 수석은 내년 총선에서 각각 서울 관악을과 양천을 지역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기 제1부속,
복귀왕 정무, 김영배 민정, 민형배 사회정책, 김우영 자치발전 비서관 등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총선 출마 후보군에 속하는 장관들을 포함해 10개 부처 안팎의 개각 발표도 다음 달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서의 2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진행한 뒤 2년간 지켜봐주고 견뎌준 검찰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민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용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청와대와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덕후의 주제는 검찰총장의 처음입니다. 주인공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은 취임 4일 만에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1948년 검찰 창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동반자 관계라며 상견례 차원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어제도 경찰청을 찾아 민감용 청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검찰 수장이 퇴임을 앞두고 경찰청을 방문한 것도 역시나 전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한 과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장이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도 문 총장이 처음이었습니다. 2017년 8월 8일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검찰이 과오를 저지른 대표적 사례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인 올해 6월 25일에도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첫 검찰 수장으로도 기록됐습니다. 1987년부터 30여 년 동안 고문으로 숨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를 찾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2018년 3월 박정기 씨가 별세하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 과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 내부 조직을 개혁하는 과정에서도 전에 없던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했고 검찰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상고, 이른바 묻지마 상고를 줄이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수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대검의 인권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례 없는 퇴임식으로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퇴임식은 대검찰청 대강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검찰 간부들이 퇴임할 때 당연한 예우로 이루어지던 일동 기립과 헌정 영상 상영도 없었습니다. 퇴임사도 전날 내부망에 올렸을 뿐 낭독을 하지 않았고 청사 앞에서의 기념 촬영도 없는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처음의 기록을 남긴 문 총장, 그의 탈권위 행보는 그가 보여준 처음의 기록에서 일관성을 보여줬습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도 있었지만 일관된 탈권위 행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이후 윤석열 체제의 검찰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여의도는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 간 갈등과 함께 소수 정당 내부 갈등으로 하루하루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불거졌을 때 민주평화당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향해 당을 깨고 제3지대에서 합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분당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훈수정치, 이 시간에 고정 출연하는 여의도 훈장 박지원 의원도 이 갈등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문제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바 비당권파가 구성한 것이 대한정치연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명이나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상 동조는 네. 16명 의원 중 11명인데 예. 우리 김경진 의원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고 네.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김경진 의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네, 계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당권파 중에서도 지금 두서너 명은 우리하고 네. 함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평화당이 14명이죠, 의원이.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3분이 계시고. 그럼 총 2분이죠. 16분. 아, 16분. 예, 이상돈 의원은 이미 우리를 떠나서 예. 평화연구원장 할 때 이제 정동영 체제가 예.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럼 장정숙, 박주연 의원 두 네, 그렇죠. 명만 이제 예.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민주평화당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 당 얘기는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네. 유성엽 원내대표가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한다는 목표로 대한정치연대가 활동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성엽 대표가 네. 대한정치연대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본래 유성엽 대표는 처음부터 탈당해서 네. 제3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오라 예. 그런 좀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의 의원들은 예. 지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자. 예.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예. 탈당해서 제3지대를 만들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네. 저는 거기 대표도 아니고 예. 또 제가 그렇게 나서서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나 예. 정동영이나 천정배나 우리는 뒤에 물러가서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자. 네. 우리 가지고 되겠느냐. 이건 제가 한결같이 국민의당 때도 안철수 대표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손학규, 안철수, 예.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우리는 이선으로 물러나고 지금 현재 재선 의원인 김성식 의원을 당대표로 호남 대표인 김관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자.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걸 응하지 않고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또 분당돼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박지원이 천정배 우리 11명의 의원이 누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물도 영입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네.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래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유성엽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모셔서 네. 한번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자. 대통령 후보도 유성엽 의원이 원한다 하면은 우리는 밀어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지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표도 아니에요. 왜 자꾸 저한테 물으니까 네. 그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시니까 공격하는 것은 네. 자기들이 필요해서 공격하는 거지. 팔순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정동영 대표가 노인 폄하 발언해가지고 어떤 곤욕을 지금까지 치르고 있잖아요. 저하고 몇 살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련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이 깨지는 것을 박 의원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저는 밝혔습니다. 깨지지 말고 다 함께 하자. 지금도 그 순간이에요. 정동영 대표가 안 된다. 무슨 특정인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네. 다 내려놓고 함께 하자.
이 작은 당이 또 깨져서 또 작아질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인물들도 들어오고 또 바른미래당이나 또 다른 정치권 인사들도 우리 문을 두드릴 때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만은 지키자 이거죠. 그러니까 당을 지키면서 그런 작업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장병환 원내대표 같은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유성엽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그분은 또 상당히 많은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는 세월만 간다. 그러니까 당장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으로 가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 뭐 지금 현재 당장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유성엽 원내대표가 당장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당을 깨고 나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선 한두 명의 의원들은 선도 탈당을 하겠다. 예. 그분들도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란 게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자.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거기다 여쭤보죠. 대고 네. 정동영 대표가 당 대표면은 손학규 대표 보세요. 그 어려운 별말을 다 듣지만은 어떻게 했으니 같이 합쳐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지. 거기다 대고 말이죠. 유성엽 원내대표, 양미강 여성위원장, 뭐 최경환 의원한테도 징계하겠다. 징계한다고 딱 발표를 하고 또 실제로 양미강 위원장한테는 출두하라겠대요. 또 뭐 최고위원이 한테 전화 와서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예. 정동영 대표 그건 정치적으로 하는 거다. 이게 말이 돼요? 여하튼 지금 정동영 체제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누구 체제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창당한 지 1년 반 되고 네. 정동영 대표의 말꼬리를 잡는 거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도 추석까지 바른미래당을 10% 지지도로 올려놓겠다. 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석 이제 천지개벽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6월까지 10% 지지도를 올려놓겠다. 예. 했지만은 0.몇 %에서 3% 여기를 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책임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잘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예. 못 얻고 지지를 못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책임지고 내려놓고 다른 길을 모색해보자. 예. 분당해서 탈당해서 모색이 아니라 모두 함께 좋은 사람을 한번 모셔와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그분을 모셔온다고 하면은 그냥 오려고 하겠어요? 예. 그러면 비례대표 1, 2번을 주어서 그분이 한번 공천권이고 뭐고 다 끌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 우리는 협력하자. 예. 그랬더니 저한테 뭐 공천권 행사한다고. 저는 공천권 행사할 생각이 또 과거에도 추호도 없었어요. 예. 지금의 박 의원께서 어떤 입장이신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구성하든지 지금 정동영 대표 체제를 바꿔야 지금 말씀하신 게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다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은 손학규도 보세요. 대표가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는 우리 내부에서 더 토론해봐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게 지금 당권파가 저도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당권파가 제가 이 질문을 한다고 했으면은 예. 또 제 뒤로 무슨 초선 의원 해가지고 싸움 붙이려고 하면은 싸움 붙이는 게 저는 아니라요. 이런 토론은 이런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입장만 확인. 진짜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답을 꼭 듣고자 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니까 관심 있게 끌어서 네. 시청자들한테 제공할 서비스가 있지만은 저를 부르지 말고 유성엽 대표를 부르세요. 정동영 대표를 부르세요. 네, 그 부분도 저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초선 의원하고 붙여서 뭐 싸움할 일 있어요? 아, 그거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은 지금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 의원님은 고정 출연하고 계셔서 현안이 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저도 그래요. 거고요. 네. 그렇게 물었다 하면은 제가 얼마 지금까지 네. 한 번도 피한 적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뒤에다 붙여놓으면은 제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안 그래도 싸우는 당이. 근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방송 중에 오해를 풀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방송 중이니까 얘기는 해놔야죠. 그러면 저희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먼저 의원실에 연락을 드려서 이런 양자의 입장을 듣는다라는 방침을 말씀드리고 동의하에 진행했다는 점은 제가 박 의원께가 아니라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보좌관한테 어제 연락 왔대요. 근데 저한테도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냥 우리 오늘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아무튼 네. 질문하세요. 예. 이렇게 정동영 대표가 끝내 지금 대한정치연대 쪽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박 의원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정동영 대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 뭐 당 발전위원회인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자. 예. 그렇지만 대표가 그렇게 있으면서 하면은 다른 분들이 안 들어와요. 예. 그것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그 험한 꼴을 당해도 대표 안 내놓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과거의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 정동영 대표가 안 내놓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대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바꾸겠습니다. 잘했네요.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이제 매우 이제 심각한 쪽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클 텐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좀 강경한 그런 입장, 분명한 입장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 여론도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요, 우리 국회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도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하겠다. 청와대 회동을 구애됨이 없이 했다. 잘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5당 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게 뭡니까? 대일 문제는 초당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나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국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우리가 뭉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는 또 외교적 노력을 양면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국회에서 제9시를 못하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한다고 봐요. 당신이라도 해야지. 이게 대통령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본은 보세요. 지금 선거에 이기고도 아베 수상과 고노회상, 통산성 전부가 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국회가 제9시를 해서 일치 단결해서 또 대통령한테 약속한 대로 한국당도 공격을 해야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조금 더 강하게 일본을 압박해줘야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룸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이게 경제, 국방, 대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강하게 나가기를 정서상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조국 수석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강하게 대처를 하니까 지지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국당 떨어지는 거 보세요. 우리 당 같은 데는 뭐 무풍지대니까 1% 3%고. 난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더 잘못하고 있다. 네. 우리 국회는 더더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외통위에서 하루 연기가 며칠 연기가 됐지만은 네. 이 제재 결의안 반대하는 것을 통과시킨 것은 또 잘한 거예요. 이렇게 대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본회의에서 결의가 안 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과 한국이 과연 스스로 풀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 정서도 양국이 다 이제 점점 더 끌어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볼턴 보좌관이 왔어요. 예. 좀 기대를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먼저 그 스트렐 미 국무성 차관보가 와서 예. 미국이 개입하겠다. 한국에 먼저 왔다가 일본에 갔어요. 예. 그 이제 테이블 밑에서 대화를 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입을 원했는데 아직 아베 총리가 얘기가 없다. 네. 이것은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실 볼턴 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모든 일본의 주요한 정부 관리들이나 대통령은 일본은 2박 3일, 예. 우리 한국은 1박 2일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성이 일본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볼턴 안보보좌관이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셔가지고 우리 정부 사람들하고 만찬도 하지 않고 네. 미국 관계자들하고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또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고 우리 정의용 네. 외교안보실장은 아직 안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저도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세계의 유수한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이나 모든 경제 언론들이 자유무역으로 네. 성장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보호무역, 무역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G3 국가인데 국제 여론에 상당히 공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참여원 선거에서도 우리 일부 언론들은 아베가 뭐 승리한 것처럼 하지만은 예. 현재 의석보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전을 했지 승리를 않고 일본에서도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개입할 것이고 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네. 또 한일 정보협정 등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일본도 아베도 결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는 강공을 하고 예. 대통령과 정부는 협상의 길로 두 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 갖고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개입할 겁니다. 조금 전에 볼턴 보좌관이 와서 정의연 안보실장을 오전에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확인된? 네, 확인된 것은 아니고. 네.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떤 점이 염려스럽습니까? 미국이 네. 이러한 현안 문제가 뭐 대북 문제랄지 북미 실무회담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하고 지금 한일 경제 문제랄지 이런 게 있는데 예. 볼턴 안보보좌관이 와서 과거처럼 우리 정부 사람들하고 만찬 같은 것을 하면서 여러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만 만나고 만약 한국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고 하면은 상당한 어떤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 정부에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 과거에도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때도 네. 또 북중 정상회담 때도 미국과 중국과 우리가 공조를 잘해서 사전에 전부 협력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설명 안 해가지고 한미 공조가 한중 공조가 잘 안 된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정부는 불식시켜줘야 된다. 예.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 취재진 확인된 내용이라고 전해온 것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볼턴 보좌관과 주한 미국 대사 관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회동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됐든 네. 비공개건 공개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 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전에 예. 한국당의 원내대표를 그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네.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럼 매우 좀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매우 하고요. 이례적이죠. 네. 아니 이번에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가지고 일본에서 오셨잖아요. 예. 바로 만찬하잖아요. 만찬하면서 모든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볼턴 안보보좌관이 어제 오셨으면은 어제 저녁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만찬을 하면서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의전상 대통령을 면담 안 한다, 면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제 경험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또는 외교부를 방문해서 강경화 장관하고 만날 때 특히 청와대에 들어오면은 특히 우리도 미국을 가면은 백악관에 가면은요 미국 대통령이 그 방에 들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만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그것이 외교의 관례예요. 저는 이번에도 틀림없이 청와대 들어가시면은 정의용 실장하고 네. 얘기하면은 그 방에 대통령이 들려가지고 상당한 얘기를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사실 야당 원내대표를 그것도 나경원 대표의 요구를 대사관 관저에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만났다. 이게 알려졌잖아요. 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마치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북중 정상회담 할 때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이다 할 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건 아니다. 예. 충분히 공조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 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 중요한 어떤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일정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결례일 수 있나요? 그것은 금도를 벗어났죠. 예. 물론 선을 넘었다. 예, 네. 물론 만나자. 네. 이렇게 해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를 만나자. 했더라도 또 설사 볼턴 안보보좌관 측에서 미 대사관 측에서 그러면 먼저 만나라라고 했으면은 나경원 대표도 정부 만난 다음에 만나겠다. 네. 이게 예의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일본 거쳐서 한국을 방문해서 볼턴이라는 꽤 비중 있는 인사가 한국의 입장을 듣기만 하려 왔을까 아니면 뭔가 요구하려고 왔을까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란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해서요. 뭐 듣고 네. 요구하겠죠.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일 정보 협정을 깨지 마라. 그리고 한미일 예. 공조를 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일본에 모든 최우선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본은 돈이 많잖아요. 미국은 돈 안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이런 갈등 중국 내세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일본에서 사와요. 예. 미국은 또 팔잖아요. 우리는 그럴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도 4개국 안에 들어있고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우린 도락이든 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러나 미국은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한일이 잘 협력하고 특히 한일 정보협정을 잘 해나가고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거고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이요? 예. 네. 거기에 파병도 요구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예. 파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아니겠습니까? GSOMIA. 그렇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어요.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없이도 살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체결된 이 협정에 우리가 목을 맬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GSOMIA 할 때요. 네. 우리 다 민주당 아니었어요? 그때 반대했어요. 예. 반대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예. 한미일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당장 대북 정보를 자기들 나름대로 또 수집을 하고 예. 또 미국을 통해서도 통보를 받겠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대북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이 한미일 공조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우리가 반대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지소미아가 잘 돼서 예.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게끔 한미일 공조가 잘 돼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그 GSOMIA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정보, 물론 다른 정보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보와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하는 비밀들을 거죠. 교환하는 여러 가지 거잖아요.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를.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의 어떤 연결고리라는 역할, 그런 의미 이외에 정보 대 정보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실익은 있는 협정이라고 보십니까? 정보는 99가지도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예.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설사 더 많더라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것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도 이익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진보적인 굉장히 그런 분들은 왜 일본하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진행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동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두 사람의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 두 나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고 또 독도 영공을 침입한 데 대해서 단호히 대응했다는 사실을 볼턴 보좌관에게 설명했고, 볼턴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두 나라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측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방위금 분담 문제도 협의가 있었더군요.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자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이란에 접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지만 제1야당에서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국적 없는 인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국적 없는 인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무력 시위와 영공 침범은 결국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유동맹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 정책입니다. 그것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 정책입니다. 그것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공허하고 감정적인 언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만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닌지, 또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4강 외교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교 안보는 감정이 아닙니다.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 태도를 자제하고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외교 안보는 감정이 아닙니다.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볼턴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한일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측은 침범 의도가 없었고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이라며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WTO는 오늘 오후 일반 이사회를 다시 열어 어제 미뤄졌던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다시 논의합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가 양국의 경제와 안보 협력을 흔들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일부 수석 비서관에 대한 교체를 단행합니다. 다음 달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를 앞두고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 총선을 앞둔 여권의 체제 정비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자유특구 7곳이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소나기에 이어 퇴근길에는 마지막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한다며 향후 양국 간 긴급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자는 뜻도 알려왔다는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두고 의도가 뭔지 의견이 분분했죠. 러시아 측 해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 당국은 의도를 갖고 영공을 침범한 게 아니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각과 좌표, 사진 등을 제공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측은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 공군 간의 회의체 등 긴급 협력 체계가 발전되기를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고 최초에 계획했던 경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일본이 엉뚱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독도 영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역시 조금 전 입장 자료를 내고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국방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강조하고 어떤 외부의 침범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영공 침범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회의를 했는지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어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희입니다. 오늘 국회 방미단의 출국이 있었습니다. 한미 갈등 국면에서 의회 차원의 국익 외교를 기대해보지만 여의도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인식 차이를 보이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또 뚫렸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제1야당이 안보를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방미단 출국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미단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방미단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출국길에 오른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니 처리하라는 그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일본 의원이나 미국 의원들한테 공감을 얻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야는 한일 갈등 해법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대응을 놓고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영공의 무단 침범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한국당이 이를 두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한국당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더니 중국과 러시아에는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네, 이처럼 외교안보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 러시아 정부 측은 고의를 갖고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나서 대응 방안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합참의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사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된 훈련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울릉도까지 침입해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허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각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는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다만 언론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윤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볼코프 대사대리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고의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러시아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찾았습니다. 한일 갈등과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강경파 장관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전 국방부와 청와대를 찾은 데 이어 외교부도 들렀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을 해결할 제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고 했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체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면담 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광범위한 주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한일 갈등과 비핵화 협상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일 갈등이 주로 논의가 되겠죠. 네, 오늘 주요 의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증폭된 한일 갈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로선 일본의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지원과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중요한 미국의 입장에선 확전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일 갈등 국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중요한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볼턴 보좌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만남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과의 만남에서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일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선박 항행의 위험이 큰 곳입니다. 미국이 이미 이 지역에서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연합체 구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서 공식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외교부는 미국 측의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대화와 관련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최근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북미 실무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청와대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외교안보부처 수장을 모두 만난 볼턴 보좌관은 오늘 오후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YTN 김지선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보복이 한미일 삼각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만났고요. 어저께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카디즈를 침범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일본 수출 보복은 결국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이 오늘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직후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의 미흡, 또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얼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국 경제는 물론 국제 자유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감한 뒤 가계 결의 과정을 거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계 결의 시점이 언제가 될진 유동적이지만 가계 결의 후 21일 뒤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이나 말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방미 일성으로 세계 반도체 D램 가격이 2주 동안 23%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미국도 피해 당사자가 되고 있다며 설득해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종 차장에 이어서 유명희 본부장도 미국을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통상당국의 컨트롤타워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4박 5일 동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겁니다. 특히 유 본부장의 방미는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나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 여기에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유 본부장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을 찾은 유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났는데요. 일정은 지금 계속 조율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결과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덜레스 공항을 떠나 방미 첫 공식 일정을 위해서 일단 의회로 향했는데요. 이후에는 트럼프 정부 경제통상 당국자들과 또 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 본부장의 방미 활동, 김현종 차장의 방미와는 다소 다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은 안보동맹의 관점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를 설명했다면 유명희 본부장은 통상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히 김 본부장 방미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초래한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도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런 현상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논리로 엄중 대응의 필요성을 미국에 인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명희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지난 2주 사이에 세계 반도체 D램 가격이 23% 급등했다며 예를 들었는데요. 마침 미국 주요 언론도 일본 수출 규제로 미국이 입는 피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CNBC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휴대전화를 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이 일본 보복 조치로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메모리칩 등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올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퇴근길에는 빗줄기가 더 굵어진다고요? 네, 서울 등 수도권은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고요. 퇴근길 무렵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때문에 쉽게 그치지 않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도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돼 내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부는 토요일까지, 중부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영동 지방에는 5에서 7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나흘에서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장맛비는 야행성 장마의 특성을 띱니다.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올여름 장마는 끝나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부터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내분이 불거진 민주평화당. 그렇지만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제3지대에서 세를 불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분당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현재의 당 지도부 거취에 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비당권파 대한정치연대 쪽 입장을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들어봤기 때문에 당권파의 입장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이었죠.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박주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게는 6월 10일로 기억합니다. 의원님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이후에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핑계일 뿐이죠. 제가 사실 이제 국민의당의 창당 최고위원이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도 전국 여성위원장이 돼서 최고위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 민주평화당에서는 뭐 제가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의 비례 인질로 당적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당대회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박주현 의원님이 그쪽에 이제 어떤 분을 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다가 10개월 만에 이제 제가 지명이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10개월 내내 그 전당대회 결과를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계기로 해서 뭐 예. 그 갈등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은 달 26일에 있었던 대변인단 인사에 대해서도 언론은 기습적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기습적이라는 거는 어떤 당내 네, 논의가 없었다 저는, 이런 거. 네.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작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이제 대변인 단을 좀 새롭게 꾸리려고 그 마음을 먹었었고 제가 수석 대변인이 지명이 되고 나서요. 네. 좀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나가실 분들, 지역위원장 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회를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해서 드리는 그런 대변인단을 꾸리려고 이제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예. 이제 정동영 대표님이 이제 뭐 박지원의 입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이제 그 대변인과의 이제 이 문제를 좀 좋게 좀 무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연기하고 이제 10개월 만에 드디어 그것을 한 것이고요. 예. 그날 아침에 안건을 올렸다고 해서 이제 기습적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그 잠복돼 있었다. 네, 사실상 그렇게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뭐 언론에는 최근에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1년 된 그런 갈등이 10개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6월 시점으로 10개월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 전당대회 전에 이제 전당대회 하지 말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 하자라는 그런 뭐 사실상 제안도 제가 그런 받았었고 네. 저는 당이 이제 창당을 했는데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유성엽 대표님, 그러니까 의원님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미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큰 표차로 이제 정동영 대표님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전당대회 6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밀었던 분이 한 분이 떨어지셨는데 그분을 지명직으로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정동영 대표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당내에서 논의를 했는데 네. 이게 전당대회 6명 나와서 5명 되는데 1명을 지명직으로 붙이면 네. 전당대회 하나만 하고 이게 당이 좀 우스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뭐 좀 유보가 된 채로 이렇게 이제 지내오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좀 네, 알겠습니다. 당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누적이 되다가 예. 이제서야 이제 좀 터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뭐 참여하는 의원들 숫자를 보니까 그 비당권파라고 불리는 대한정치연대 쪽이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지금 대한정치에 계신 10분하고 이제 제가 다 얘기를 해보지만 예. 그 10인식색으로 생각이 다 다르세요. 이제 그 중에는
아니 박주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도대체 이제 이분이 지금 이 작은 당에 뭐 최고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문제 제기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정말 제3지대라는 게 뭐 여기 지금 무망한 일이다. 그거 뭐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부터 어떤 분은 또 안철수, 유승민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사실상 그 10인 10색으로 다 다르신데 다만 한 가지 뭔가 우리가 절박하다.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거를 만드셨고 사실 이제 당권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정치연대가 만약에 정말 그 제3지대 구축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했다면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아마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이제 하는 얘기는 당권을 내려놔라. 이 한 가지 얘기만을 이제 대표 되시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그 모임에 지금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지금 대한정치연대 쪽에 이름을 올린 그 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은 지금 정동영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좀 다 다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정동영 대표가 계속 그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제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을 때도 보면 선거 앞두고 2개월 전에 이제 말하자면 비대위라는 거는 비상적으로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전에 뭐 9개월, 10개월을 놔두고 비대위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비정상적인 당 운영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정배 의원님이 정동영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옛날 선신정 쇄신운동 하듯이 해서 뭔가 화끈하게 다 바꿔서 당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정동영 대표님이 이제 뜻에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무도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정치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터뜨렸다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제3지대도 사실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지금 제3지대 신당을 유성엽 의원이 계속 노골적으로 너무 이른 시기에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제3지대 구축이 물 건너가고 있어요. 오히려 바른미래당에 있는 손학규 대표님이 민주평화당에서 계속 제3지대 신당을 얘기하니까 당내 바른정당계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가면서 우리 제3지대 구축을 얘기하는 민주평화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바미당의 이혼이 오히려 물 건너가는 지금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자라는 목표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심이 이제 좀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좀 기득권을 흔들어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제 옛날 그 전당대회 결과를 좀 뒤집어 보자라는 그런 좀 사심이 섞여 있는 관계로 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어제 이제 국회의장님 초청으로 해서 만찬을 했는데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이제 초청하셨고 저희 9명 의원이 이제 같이 만찬에 참석했고 끝나고 또 이제 호프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다가 이제 이제 또 시간이 바쁘시니까 또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못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당내에서 서로 이제 그런 어차피 공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돼서는 공멸이다. 그리고 이 제3지대 구축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자라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희한하게 그 전당대회의 어떤 앙금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전당대회 알겠습니다. 때 어땠다 하는 것들이. 1년 전 안타깝습니다. 전당대회 앙금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게 기저에 깔려서 지금 촉발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귀에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앞서서 박지원 의원 인터뷰하고 또 지금 박주현 의원 인터뷰하는 것이 양측의 싸움을 붙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앞서서 박주현 의원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접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대한정치연대의 요구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뭐 비대위원장이나 차기 대표라든가 그런 후보군을 제시하고 또 비대위 구성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비대위뿐만 아니라 제3지대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 좀 합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만 같이 할 건지 안철수까지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유승민까지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제2의 안철수를 찾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비공개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은 제2의 안철수를 어떤 식으로 모셔올지 아니면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무슨 제3의 지대에서 뭐 신당을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뭐 논의를 하면은 반미당의 이제 변화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그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회 참석하지 않는 것이나 또 원내대표님이 스스로 당을 부정하면서 민주평화당을 뭐 깬다, 탈당한다, 뭐 제3지대 신당을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향점은 비슷하다. 그리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당을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이 귀에 들어왔는데요. 그런 입장과 또 특정인이 배후다. 뭐 이렇게 또 공격하는 것은 좀 상충되는 거 아닐까요? 당사자는 이제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일부 이제 당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반대쪽에는 정말 당 깨고 나가야 된다, 신당 만들어야 된다, 당장 깨야 된다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신 거고 그 중간에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다 같이 이제 사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당입니까? 사실 그냥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서 우리가 호남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개혁 경쟁 체제를 구축해서 호남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자라고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바미당의 당적이 인질로 묶여 있어서 의정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못하고 온갖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제 이 민주평화당이라는 것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좀 자제를 시키고 가는 그런 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무슨 얘기를 하기보다 좀 스스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기를 저는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 의원 배후설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 때 유성엽 의원님을 미루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그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계속 당원들에 의해서 호출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동영 대표님하고 박지원 의원님이 하여간 가끔씩 만나시는데 좀 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으시는데 징계에는 그냥 당원들이 징계 청원 접수를 해가지고 그게 그냥 말하자면 형식적인 절차로 윤리심판원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지 그거를 이제 저희도 사실은 저도 그 양미강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 청원된 건 어제 저녁에 유성엽 의원으로부터 듣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왜 당대표가 저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징계 문제도 그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언제부터인가 새벽 배송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선보인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소수 전문 업체가 시장을 열었지만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뛰어들면서 각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런 변화를 설명해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있습니다. 소유에서 경험을 구독하는 쪽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경험을 구독한다는 표현에서 비롯된 구독경제, 이 개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쉬워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어려운 건데 저희한테만 어려운 거죠. 네. 네. 일단 뭐 구독 경제라는 궁금증을 저희가 앵커멘트로 던졌습니다만 일단 새벽 배송 서비스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네, 아마 2015년이었을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새벽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아마 그때 CF라든가 홍보도 좀 보셨을 거예요. 예. 마켓컬리라는 업체에서부터 첫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 시장 규모를 보면 채 100억도 안 된. 그러니까 새벽 일찍 그날 먹을 뭐 먹거리. 반찬 찬거리를 이제 배달해주는 이제 그런 컨셉트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제 신선식품 전문 플랫폼들이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후 시장이 지금 화면에서처럼 빠르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쿠팡 같은 이제 대형 이커머스들, 대형 유통업체가 그 다음에 뛰어들게 되고 이게 2018년을 지나면서 거의 폭발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너무 커지게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신세계 SSG, 뭐 쓱닷컴이라든가 롯데홈쇼핑,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뭐 대형 이커머스들이 다 지금 이 새벽 배송 시장 여기에 다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급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다들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바뀌고 있는 소비 트렌드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실증, 최한 4년, 5년 만에 실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한 8천억 정도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봤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뭐 1조 원은 훌쩍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커질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앞으로 좀 보면은 뭐 마켓컬리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통 지금 한 주문 건수가 4만 건 정도 하루입니다. 하루에? 네, 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 유통업체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들도 빠르게 뭐 시장 공략을 하면서 뭐 4만 건씩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건 주문받는 것은 이제는 뭐 유도 아닌 금방, 시간 문제다. 시간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은 지금 저곳에 뛰어든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한 5년 만에 10배 성장했잖아요, 시장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뛰어난 오히려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지금 그래프에 보면은 조금 전에 그 주문액이 10,000원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건당 주문 평균 주문액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건가요? 그때부터 이제 배달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건당 4만 원, 15,000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4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왔던 아까 잠깐 화면이 이제 한 곳의 실적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급여라든가 또 신선식품이니까 포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다 감안하면 실제 매출 대비 아직까지 영업 손실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 공룡들이 저곳에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은 저 새벽 배송이라는 정기 배송이 간편식, 신선식품이지만 나아가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 다 저 정기 배송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렇다면 미리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나아가서 구독 경제라는 바뀌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이제는 잡아야 되겠다라는 기업들의 포석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그 배송에서 구독 경제라는 개념까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구독 경제 한
종류인가요? 그렇죠.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모습 중에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독 경제라는 게 이제 오늘의 화두이기도 한데 네. 구독 경제를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독, 신문 구독, 예, 신문 구독, 우유 구독, 예, 우유 배달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한 정의를 내릴 때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저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는 구독 경제를 정의한 사람이 솔루션 기업 추오라의 TN 추오라는 사람이 이제 딱 정의를 해서 네. 하나의 구독 경제가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품과 이 서비스를 일원화시켜서 네. 판매를 서비스 제공 개념으로 전환을 시켜 이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매출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 저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시를 좀 네, 들어주시죠. 저 위에 보면 저 기획재정부가 아예 정의 내린 게 구독 경제는 크게 정기 배송, 무제한 이용, 장기 렌털 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네. 저건 이제 또 기획재정부가 내린 정의이기도 한데 저걸 풀어서 쓰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기업들, 보통의 공급자는 물건을 팔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구독 경제에서의 그 기업들과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실제 파는 것보다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 가치, 그 물건을 느끼는 경험, 효용, 이 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만들게 하자. 그러니까 편하게 제품을 소비하게 하자,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유,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는 구매자가 아니라 구독자로 만들자라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아까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예. 정기 배송, 무제한 이용, 장기 렌탈. 네. 정기 배송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새벽 배송, 뭐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배달되니까 네. 그것도 물건 판매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물건 판매이기도 하지만 새벽마다 생필품과 간편식이 배달된다라는 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기업이 공략하는 것이고요. 네. 무제한 이용은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잖아요. 옛날에는 CD를 뭐 사고 레코드판을 사고 다운로드를 받고 했는데 요새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음원 사이트에서 월 8,000원, 뭐 9,000원 내면 무제한으로 매달 듣게 되는 예. 무제한 이용도 큰 틀에서는 구독 경제고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기 렌털 같은 거 고가품 네. 이거 역시도 구독하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 구독 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올랐고 유통 업체들이 바로 이것을 타겟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혀 없었던 분야는 아니네요. 그렇죠. 없었던 건 아니고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새롭게 정의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유 경제랑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공통점도 있지만 좀 결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뭐냐? 공유 경제나 구독 경제나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맥락이 닿아 있는데 네.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뚜렷한 공급 업체가 주가 된다기보다는 그 중간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이제 힘을 갖거든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우버가 뭐 차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차 있는 사람과 이용한 사람을 맺어주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구독 경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제 공급 업체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결이 다른데 몇 가지 현재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구독 경제 업체들, 구독 경제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주부님들이 저거 매일 아침에 다림질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 젊은 또 샐러리맨들 중에서 저걸 이용하는 분들은 뭐냐? 아침마다 새로운 와이셔츠와 타이와 양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입고 자기는 그냥 통에다 두고 나중에 하면 새로운 게 또 오게 되는. 저것도 구독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와이셔츠를 매일 구매해서 구독하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비스를 입는다는 예. 소비하게 되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은 이제 뭐 그림 테크다 해서 그림을 많이 사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2, 3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 줍니다. 그 대신 3개월 단위로 얼마를 받는 것도 있고 그 꽃 배송도 비슷하고요. 네. 혹시 이제 수건 같은 거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뭘 좀 좋아하십니까? 이거 저는 그냥 아무 수건이나 쓰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에는 저 호태식 수건이라고 해서 좀 뽀송뽀송하고 네. 색도 좀 세련된 색의 그 호태식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것도 매주마다
뭐 20개씩 이렇게 배송받는 저 사이트들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18년에 보면은 저 생필품을 정기 배송 쫙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매일 주문하는 거에 15%를 깎아준다는 사이트도 거의 대박을 쳤고 네. 미국에서는 또 면도날을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거의 면도날을 하루 이틀밖에 못 쓰잖아요. 면도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정기 배송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시장 규모 뭐 300조, 400조, 뭐 채 600조도 금방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주요합니다. 면도날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면도날을 통째로 네. 한 10개 내지 이렇게 패키지로 사잖아요. 네. 근데 쓰다 보면은 잃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날 떨어진 경우가 뭐 있고요. 있죠. 예, 이런 그런 서비스도, 것들도 네. 네,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포르쉐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대박을 친 상품이 뭐냐면 월 $2,000를 내면 포르쉐 차종 8가지를 매일 골라 타는 거예요. 하고 $3,000를 내면 22가지 아무 포르쉐나 다 타는. 네. 저게 히트를 못 칠 줄 알았는데 네.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에 대한 반론은 $3,000면은 300만 원이 넘잖아요. 예. 그 1년 모아서 차 한 대 사지 왜 저걸 이용할까 네. 이런 반론도 있지만 그야말로 좀 히트를 쳤던 아마 현대차도 유사한 서비스를 지금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따지면은 와이셔츠 같은 거 예를 들면은 하나 사서 입고 예. 빨아가지고 또 다려 입는 게 가성비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구독 경제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 즉 가성비에서 가심비 즉 마음을 만족시키는다면 그 정도의 가격은 내가 낼 수 있다라는 네. 이 가심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와 맞닥뜨려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하나가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생활이 뭘 어떤 소유한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뭐 욜로, 워라벨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단편적으로 소비들이 많아지지 않았었습니까? 그와 또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디지털 코쿤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디지털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갑니다. 가만히 자기는 있고 누가 배달해주고 그냥 네. 보고 주문하는 이게 이제 실은 요즘에 이 배달과 택배의 이제 시작이기도 한데 예. 이런 것과 맞물리는 것이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구독 경제 활성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가심비라는 말씀하셨는데 편리하고 네. 내가 만족하는 것도 사실 뭐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뭐라고 장사가 돼야 된다고 할까요? 네.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난다면서요? 팔면 그렇죠. 팔수록. 게다가 아직까지도 기업 입장에서는 뚜렷하게 구독 경제로 이윤을 내고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 구독 경제를 자꾸만 따라가는 이유가 앞서 이제 소비자의 가심비를 얘기를 했지만 요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급자가 갖고 있었던 이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는 못 쫓아갑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는 검정색, 흰색, 뭐 청색 이렇게 막 회색 이러면 그냥 샀잖아요. 네. 근데 요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중간에 있는 색들 막 약간 뭐 이런 색들이 예. 다 있는데 기업에서는요. 가령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그 차들을 모두 다 생산해낼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생산했다가 안 팔리면 어마어마한 재고 부담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들은 지금 소품종의 다양한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런 게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소품종을 만들어 놓고 대량생산해 놓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할 때 그걸 하나하나 구독해 주면서 기업들 역시도 규모의 경제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점들이 맞물려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지극한 아주 극심한 저성장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을 잘 보면 목돈은 없어요. 이게 네. 역설적이긴 한데 돈은 순간적으로 많이 쓰는데 큰 돈은 없단 말이죠. 이것이 실은 공급자의 구독 경제와 맞물려 있는 게 큰 자동차, 뭐 큰 비싼 그림은 못 사지만 이런 잔잔하게는 많이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구독시켜서 월 구독료로 가게 된다면 매출에 훨씬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 구독 경제가 또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이게 좀 그러면 앞으로 소유는 없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유 경제도 그렇고요. 구독 경제도 그렇고 이제 소유가 점점 사라지고 이미 이제 제레미 럽킨이라는 인류 문명 비평학자가 네. 소유의 종말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다 빌려 쓴다. 예. 남의 거에 접속한다. 소유는 없어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좀 소유할 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저도 옛날 사람인가 후배들 만나면 집은 좀 사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옛날 분이시네요.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나 또 이 공유, 구독도 좋지만 소유할 부분은 또 소유해야만 어느 정도 이 소비자의 주권을 찾는 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